안녕하세요, 명로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들녘출판사에서 나온 윤정선 선생이 쓴 팝콘 먹는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팝콘 먹는 페미니즘. 자, 윤정선 선생은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공연을 만들어 올리는 작가다. 10년 넘게 그림책과 영화를 활용한 치유 워크숍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 치료사이기도 하다 하면서요, 영화 비평으로 책을 내신 양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 비평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저자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팝콘 먹는 페미니즘, 이 책 중에서요, 오늘은 까미유 클로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명의 영화죠. 까미유 클로델. 줄리에 비노시가 주연을 했고 브루노 듀몽 감독이 연출했던 2013년 영화에 대해서 박윤정선 선생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까미유 클로델에서 우리는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자가 된 한 여성을 만난다. 현대 조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댕의 연인으로 더 잘 알려진 프랑스의 천재 조각가 까미유 클로델. 그녀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로댕의 그늘에 가려진 채 정신병원에서 여생을 보내야 했다. 까미유 클로델을 목욕시켜주면서 간호사들이 잔소리하는 첫 장면은 은둔을 강요당했던 여성 예술가들의 비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러워서 씻어야 해요. 항상 더럽잖아요. 그럼 씻어야지요. 얼마나 더러운지 손 좀 보세요. 기이하게도 내 눈에는 1인용 욕조가 관처럼 보였다. 그 둥근 물 속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까미유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울음을 참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말은 어린 시절 그녀가 숲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갈 때면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과도 겹쳐졌다. 넌 여자아이가 돼서 왜 손이 늘 흙투성이냐? 네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좀 봐라. 아무런 예술 교육도 받지 않은 어린 소녀가 만들어냈다고는 믿기 힘들 만큼 정교한 흙 조각은 쳐다보지도 않고 까미유의 엄마는 딸을 냉대했다. 그녀 바로 위에 오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이유로 그녀의 어머니는 까미유가 어렸을 때부터 다른 형제 자매들과 다르게 차별하고 미워했다. 만약 까미유가 아들로 태어났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터. 나 역시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부모의 실망을 한몸에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언니 위로 여러 명의 아들과 딸을 유산한 엄마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힘찬 태동이 느껴져서 당연히 아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태몽에 나온 호랑이도 일조를 했는데 호랑이 태몽은 분명 아들 낳는 꿈이라는 속설을 어렸을 때부터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다. 다행히 까미유처럼 미움을 받고 자라진 않았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태어날 때 환대받지 못한 출생의 이력을 지니어서일까? 존재에 대한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무의식적인 여성 혐오를 스스로 덧입고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대를 이을 아들에 의해 결정된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지치코는 어머니의 딸에 대한 기대가 아들과는 달리 양위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어머니는 딸에게 아들로서 성공하라와 딸로서 성공하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딸에게 보낸다는 것이다. 두 메시지 모두 여성의 지위가 대를 이을 아들에 의해 결정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엄마처럼 되지 말아달라는 자기 희생의 메시지면서도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은 바로 너라는 딸을 향한 질책의 메시지도 함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딸들은 어떻게 자라날까? 하나도 버거운데 어머니가 무의식적으로 압박하며 송달하는 메시지가 두 개나 되니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성 중심적이며 여성 혐오 문화가 팽배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자기 혐오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 혐오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성의 여성 혐오와는 달리 여성들의 여성 혐오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아닌가.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여성 혐오와의 갈등을 의미한다고 우에노 지스코가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목욕을 마치고 일어서는 까미유에게 간호사가 입혀준 그 어떤 얼룩도 묻지 않은 새하얀 옷이 가부장제 사회가 수혜해준 또 다른 여성 혐오로 보였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여성 조각가가 전무했던 시절,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조각가는 여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까미유 끌어들은 여성이기에 변변한 예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번에 세상은 그녀에게 또 다른 도를 던진다. 그녀의 작품 자체로 평가하지 않고 로댕의 연인 까미유의 작품으로만 바라보고 로댕이 조각 작업을 할 때 분명히 도와주었을 거라는 헛소문을 퍼뜨린다. 실제로는 오히려 그녀가 로댕에게 수많은 영감을 주었고 로댕이 까미유 끌어들의 작품을 모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요즘에도 이런 일은 얼마나 비일비재한가. 여성의 성공을 능력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공한 여성 이면에 남성의 도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왜곡된 시설들 말이다. 영화에서 까미유가 자신이 먹는 음식에 누군가 독약을 탔을 거라는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모습이 아프지만 이해가 한편으로 됐던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삶을 착취당한 여성이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자기 보호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녀가 정신병원 원장과 상담하다가 토해내는 말들도 가부장제 사회를 향한 비명처럼 들렸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여기에 가둬둔 거죠? 혼자 살아서? 고양이랑 살아서? 저들이 보기에 난 자기들의 죄가 낳은 눈의 가시 같은 귀신이겠죠. 평생 가둬놓아야 안심이 되는. 작업실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정신병원에 수감된 뒤 한 통의 편지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녀에게 남동생 폴이 찾아왔을 때 하소연하는 까미유의 말들 역시 그러하다. 로댕이란 남성 권력이 한 행동이 여성에 대한 착취의 다름 아니었다고 까미유 끌어대는 동생 폴에게 절규하며 외친다. 그것만으로 이 장면은 눈부셨다. 가부장제 사회가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억압과 착취야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소리치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녀의 외침은 세대를 거슬러 깊은 울림을 전해준다. 여전히 여성 혐오의 관 속에 갇힌 채 죽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선택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여성들에게. 영화의 마지막에 병원 마당 의자에 앉은 까미유는 쏟아지는 햇살을 음미하며 고개를 숙인다. 그늘을 향해 어눌하게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에는 빛과 그림자가 모두 있었다. 그것은 상처를 내려놓고 무심한 돌이 된 것만 같은 자신의 상처를 대면한 사람의 얼굴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미소였다. 오늘은 들녘출판사에서 나온 윤정선 선생이 쓴 팝콘 먹는 페미니즘 중에서 영화 까미유 끌어델에 대한 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